미확인 드론 편대 접근 중입니다. 거리는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요격 준비. 추가 편대입니다. 계속 쏴. 뭐해? 요격탄을 아껴야 합니다. 지금 드론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에 미사일로 공격하면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미사일을 아끼십시오. 그럼 저걸 뭘로 잡습니까? 빛으로 잡겠습니다. 빛? 표적 추적 안정. 조사 승인. 몇 발 남았습니까? 몇 발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탄약을 발사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 소모합니까? 전기입니다. 한때 방공전은 비싼 전투기와 순항미사일 같은 고가 위협을 고성능 요격탄으로 막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이 계산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오늘날 공격자는 비교적 값싼 자폭 드론과 무인기를 대량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대에 10대, 100대. 작다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드론 한 대가 레이더와 탄약고, 활주로의 전투기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자가 이상해집니다. 공개된 분석에서 이란계 샤헤드 계열 같은 자폭 드론의 가격은 대략 수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돈으로는 수천만 원대입니다. 반면 미국의 대표적인 고성능 방공 요격탄인 패트리엇 PAC-3 MSE는 한 발에 약 4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대략 50억 원에서 70억 원대입니다. 탄도미사일 방어용 사드 요격탄은 약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사드는 소형 드론을 잡으려고 만든 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봐야 할 것은 방공전 전체의 가격 구조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수천만 원짜리 무인기를 대량으로 만들어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방어하는 쪽의 정밀 요격 수단은 한 발에 수십억 원, 어떤 책에는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와 60억 원짜리 패트리엇 PAC-3 MSE 한 발을 단순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약 120배입니다. 드론 10대면 공격자는 약 5억 원입니다. 그 10대를 모두 패트리엇급 고가 요격탄으로 막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약 600억 원입니다. 100대라면 공격자는 약 50억 원입니다. 방어자는 이론상 6천억 원 규모의 요격탄을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전장에서는 모든 드론에 패트리엇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포도 쓰고 전자전도 쓰고 저가형 요격 체계도 함께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세계 각국이 새로운 방어 수단을 찾고 있는 겁니다. 값싼 위협에는 값싼 방어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재고입니다. 미사일은 돈이 있다고 내일 바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추진체와 유도장치, 전자부품이 필요하고 정밀 조립과 시험도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의 2026회계연도 자료를 보면 패트리엇 PAC-3 MSE 조달 계획은 245발 규모였습니다. 반면 드론은 훨씬 빠르게 대량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지휘관이 보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오늘 몇 대를 잡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질문이 내일 밤에도 쏠 게 남아있는가로 바뀝니다. 실제로 2026년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면서 패트리엇과 사드 같은 요격탄 재고 부족 문제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공격자는 드론을 다시 보내는 속도로, 방어자는 요격 미사일을 다시 채우는 속도로 싸웁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한 대를 떨어뜨릴 때마다 값비싼 요격탄을 계속 소비하는 방식만으로는 장기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값싼 드론은 값싸게 잡아야 합니다. 탄약을 매번 새로 생산하지 않고도 반복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레이저 대공무기였습니다. 레이저 경쟁에서 미국의 방식은 분명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멀리, 더 큰 표적까지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론만 잡는 데 만족하지 않고 로켓과 박격포탄, 순항미사일까지 상대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를 노렸습니다. 수십 킬로와트, 100킬로와트급, 그보다 더 높은 출력까지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 육군의 IFPC 헬도 고에너지 레이저를 고정 또는 반고정 시설, 방어에 사용하기 위한 시제품 체계로 개발하고 시험해 왔습니다. 미 육군 예산 문서에도 2026년까지 시험과 통합, 군 운용용 시제품 전달 작업이 이어진다고 나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순항미사일까지 잡으려면 더 강한 출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미국이 가진 힘은 엄청났습니다. 예산, 거대한 방산기업, 광학기술, 레이더 기술, 발전기, 냉각기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군사기술이 있었습니다. 한국연구진이 미국 자료와 천광블록1의 약 20kW급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면 출력 숫자만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출력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출력이 높아질수록 전력과 열, 냉각 부담이 커지고 장비도 복잡해집니다. 시험장의 고정 장비에서는 돌아가던 체계도 군용 차량에 올리는 순간 조건이 달라집니다. 진동, 먼지, 비, 고온, 저온을 견뎌야 하고 결국 군인이 직접 다뤄야 합니다. 수백 킬로와트를 만드는 것과 수백 킬로와트를 전방에서 매일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연구진은 출력 숫자만 쫓는 대신 군인이 실제로 쓰기 시작하는 날짜를 앞당기는 쪽으로 경쟁의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발진기 하나만으로 대공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이더가 하늘에서 작은 드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 광학 장비가 표적을 인계받습니다. 전자광학 카메라와 열상 장비가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드론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방향을 바꾸고 바람도 탑니다. 그 작은 표적의 특정 부분에 레이저 에너지를 일정 시간 집중해야 합니다. 조금만 놓치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운용병이 쓸 수 있어야 하고 장시간 대기와 정비, 전력 공급과 냉각도 가능해야 합니다. 레이저는 날씨와 대기의 영향도 받습니다. 짙은 안개와 비, 먼지, 수증기 같은 환경은 에너지 전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이저가 미사일을 완전히 없애는 마법의 무기는 아닙니다. 레이저는 기존 방공망 안에 들어가 값싼 드론과 일부 위협을 훨씬 경제적으로 처리하고 고가 요격탄을 정말 필요한 표적에 남겨두는 무기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미래 무기를 기다리기보다 당장 커지는 드론 위협부터 막는 쪽으로 목표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천광이 전력화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천광을 레이저 대공무기로는 세계 최초로 전력화된 체계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높은 출력의 가능성을 밀어붙일 때 한국이 잡은 질문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걸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질문에서 먼저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선언하기엔 일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이저 무기를 책상 위에서 고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드론, 로켓, 미사일이 실제로 하늘에서 날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아이언돔, 데이비즈 슬링, 에로 등 여러 층의 방공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공망 사이에 아이언빔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점은 단순히 레이저를 강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전에서 돌아가는 방공망에 레이저를 연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이스라엘 국방부와 라파엘은 첫 아이언빔 고출력 레이저 체계를 이스라엘군에 인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에는 아이언돔의 전투관리 체계 안에서 아이언빔을 함께 운용하는 통합 시나리오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시험 대상에는 로켓과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 다양한 위협이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연구진에게 전달되자 먼저 배치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전력화 기록을 먼저 잡았지만 이스라엘은 실제 전쟁에서 얻은 데이터를 방공망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경쟁은 훨씬 치열해졌습니다. 현대 방공전은 요격에 성공해도 발사한 만큼 탄약 재고가 줄어듭니다. 공격은 다음날 다시 옵니다. 그런데 미사일 공장은 어제 쓴 숫자만큼 다음날 바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 방공 체계를 계속 개량하면서 동시에 요격탄 생산 속도를 높이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2026년 아이언돔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미국 양쪽에서 요격탄 생산 속도를 높이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전쟁이 이어지자 이스라엘 방산 공장에는 생산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현재 가동 라인이 거의 최대라면 라인을 더 열어야 했고 장비가 부족하면 가져와야 했으며 인력이 부족하면 교대조를 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 공급까지 따라오지 못하면 생산량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요격탄을 만드는 동안에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 드론이 오고 내일 밤에도 또 오고 그 다음 날에도 옵니다. 이 순간 레이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레이저에는 미사일 한 발 한 발에 해당하는 물리적 탄약이 없습니다. 전력과 냉각, 정상적인 광학 장비, 발진기, 추적 체계가 유지되면 반복적으로 교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드론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으로 이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레이저도 무한정 아무 조건 없이 쏘는 무기는 아닙니다. 열을 관리해야 하고 전력이 있어야 하며 기상 조건도 중요합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표적이 밀려오면 한 체계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숫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쟁은 누가 한번 강한 빛을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 전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느냐로 바뀝니다. 더 중요한 질문도 이어집니다. 장비와 발진기가 고장나면 누가 고치고 부품은 누가 공급하며 전쟁이 석 달, 6달, 1년 이어져도 버틸 수 있는가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세계 최초 전력화를 자랑하던 한국 천광에도 약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광 전력화 이후 한국 연구진은 장기전에서 발진기가 고장나는 상황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부품 공급국이 수출을 늦추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한 상태로는 지속적인 운용에 불안 요소가 남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저 발진기였습니다. 초기 천광에는 해외 도입품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기술 성숙도를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체계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력화한 뒤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계속 사용할 무기의 핵심 부품을 언제까지 남에게 의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먼저 배치한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심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레이저 발진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 목표는 외산 수준만 따라가도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발진기는 단순한 전기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저 발진기는 출력뿐 아니라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광섬유 레이저 에너지를 제대로 결합하고 열을 빼면서 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운용해도 성능이 유지돼야 합니다. 군 장비에 들어가야 하니 실험실에서만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첫 시제품은 시간이 지나며 출력이 흔들려 설계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열이 쌓이면서 안정성이 떨어져 또 시험을 멈췄습니다. 세 번째 시제품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험장으로 가져가 표적 드론을 띄우고 추적한 뒤 레이저를 조사했습니다. 1초, 2초, 3초, 4초가 지나도 드론은 계속 날아갔습니다. 결국 시험을 중지했습니다.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한쪽에서는 광학계 데이터를 다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열관리 계통을 점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시험 로그를 앞뒤로 비교했습니다. 처음에는 외산 수준까지만 끌어올리면 성공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 내부에서는
외산 수준에서 멈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기준도 넘기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데이터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자신들이 놓친 부분을 찾으려 했습니다. 다시 설계하고 조정하며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조금씩 격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도 있고 일정도 있고 납기도 있으며 시험 평가도 통과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지 못하면 양산 적용 일정이 밀릴 수 있었고 다시 외산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공장의 불은 다시 켜졌습니다. 2026년 5월 국산 레이저 발진기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본 연구진은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존 해외 도입품 대비 주요 성능이 약 50% 이상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드론 격추 시간은 기존 2초에서 4초였지만 국산 발진기 적용 후에는 1초에서 2초로 줄었습니다. 더 큰 무인기는 기존 10초 이상 걸리던 것이 수초 이내로 줄었습니다. 금액 기준 국산화율도 76%에서 90%로 올라갔습니다. 시험장에서 표적 드론의 레이저를 조사하자 빠르게 떨어졌고 두 번째 시험도 비슷했습니다. 연구진은 1초대 결과를 외산 기록인 2초에서 4초와 다시 비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만든 국산 발진기가 더 빠른 결과를 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처음 목표는 외산 발진기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급망을 우리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산화를 끝내고 보니 결과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었습니다. 성능까지 올라갔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시작한 국산화가 오히려 무기를 한 단계 더 앞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한국이 국산 발진기 성과를 냈다고 해서 세계 레이저 경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영국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드래곤 파이어입니다. 영국은 고속드론 격추 시험을 진행했고 영국 정부는 드래곤 파이어가 1km 거리에서 1파운드 동전 정도의 정밀도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1회 조사 비용은 약 10파운드 수준입니다. 그리고 첫 체계를 2027년 타입 45 구축함에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보다 5년 앞당긴 일정입니다. 영국의 구축함 탑재 움직임은 경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경쟁은 누가 처음 레이저를 만들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각국이 자신의 강점을 들고 새로운 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고출력, 이스라엘은 실제 방공망 통합, 영국은 함정과 정밀도, 한국은 전력화와 국산화라는 강점을 앞세웠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드론 100대가 들어오면 누가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레이저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한 대를 잡았다는 홍보 영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전장에서는 10대, 수십 대가 서로 다른 고도와 방향에서 들어오고 전자전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방공망은 레이저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먼 거리의 고위협 표적에는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드론에는 기관포나 요격 드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이 먹히는 표적에는 전파 방해를 쓸 수 있습니다. 다수의 소형 드론에는 다른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레이저가 들어갑니다. 각각 역할을 나눕니다. 레이저가 중요한 이유는 비싼 요격 미사일을 정말 필요한 위협에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드론까지 최고가 요격탄으로 상대하지 않는 방공망이 군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경쟁 기준이 달라집니다. 레이저 출력이 얼마나 높은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적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는가, 몇 초 만에 무력화하는가, 다음 표적으로 얼마나 빨리 넘어가는가, 과열되기 전 몇 번 교전할 수 있는가, 고장률은 어떤가, 정비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필요한 전력은 얼마인가, 비와 안개에서는 어떤가, 한 대의 가격은 얼마인가, 몇 대를 양산할 수 있는가, 핵심 부품을 자국에서 만들 수 있는가까지 모두 봐야 합니다. 진짜 군사 경쟁은 홍보자료 한 장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한국이 모든 레이저 기술에서 세계 최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출력 분야에서는 미국이 매우 강합니다. 실전 방공망을 장기간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에서는
이스라엘이 강력합니다. 영국도 드래곤파이어의 함정 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2025년 말 아이언빔 첫 체계를 이스라엘군에 인도했고 2026년에는 아이언돔과 통합된 운용 시나리오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록은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천광은 2024년 12월 레이저 대공무기로는 세계 최초로 전력화됐다고 방위사업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력화 뒤 공급망 문제까지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인 레이저 발진기를 국산화했습니다. 국산화율을 90%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능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천광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가장 강한 숫자를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 군이 쓰는 체계로 먼저 넘기고 그 다음 핵심 기술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속도입니다. 그게 한국이 잡은 경쟁 방식입니다. 천광 블록 1은 끝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번 국산 발진기 성과를 기반으로 블록 2 등 후속 사업을 통해 출력과 정밀도를 높이고 소형화와 경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천광은 완성된 최종형이 아닙니다. 더 강한 출력, 더 작은 장비, 더 빠른 추적, 더 많은 표적, 기동형 운용,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경쟁은 이제 첫 번째 실전 세대가 등장한 단계입니다. 다시 처음의 가상 군사기지, 레이더의 두 번째 편대가 나타납니다. 요격 미사일은 아직 남아있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을 위해 아껴야 합니다. 한국 기술자는 레이저가 준비됐음을 확인합니다. 표적을 추적해 레이저를 조사하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드론이 차례로 떨어집니다. 외국 지휘관은 그 장비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레이저인지 묻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장비가 먼저 이곳에 와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한국 기술자는 전쟁은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준비된 무기가 싸우기 때문이라는 뜻을 전합니다. 새로운 드론이 레이더에 들어오고 다음 표적 추적이 이어집니다. 미국은 더 강한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전쟁에서 얻은 경험을 방공망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영국은 레이저를 바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전력화라는 기록을 만든 뒤 그 무기의 심장까지 자기 손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산을 대신하려 시작했지만 직접 만든 뒤 성능은 올라가고 격추 시간은 줄었으며 국산화율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레이저에는 비와 안개, 전력과 냉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밀려오는 수많은 표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미사일과 기관포, 전자전, 요격드론 같은 다른 방어 수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계산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값싼 드론 수십 대를 막기 위해 값비싼 미사일 수십 발을 계속 소비해야 했던 시대? 세계의 군대는 새로운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한 발을 쏘고 창고에서 또 한 발을 꺼내는 무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순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핵심 부품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전쟁이 길어져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모든 숫자의 1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록만큼은 분명합니다. 세계가 레이저 대공무기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그것을 실제 전력으로 만드는 선을 먼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첫 번째 천광보다 더 강한 다음 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의 기술이 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저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